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2시간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까지 일을 했나 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주당 68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기업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 5일제를 과거에 우리가 시행할 때처럼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한 게 2013년부터입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겨우 넘은 거고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됐던 게 2003년이니까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5년 만에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오래 일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너무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과로사도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통계를 보면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소 150명이 과로사를 했는데요.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은 업무상 과로사만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과로사도 큰 문제지만 이제는 정말 오래 일할수록 좋기만 한 그런 산업화 시대도 아니죠. 오래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더 높이 평가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국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이렇게 바뀐 법에 따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정부가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고 하죠. 이 추경이라는 건 뭐고 어떤 절차로 편성되는지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뉴스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순대외 채권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이 순대외 채권이 많으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좀 들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어젯밤에 통과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일주일을 어떻게 볼 거냐의 싸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일주일을 7일로 볼 것이냐 5일로 볼 것이냐의 싸움을 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로 보면 노동시간을 68시간까지 가능하고 7일로 보면 52시간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에 나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하루에 8시간씩 최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을 5일로 보면 5일만 근무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휴일 근로, 나머지 휴일 근로를 포함시켜서 68시간까지로 본 것이고 네. 일주일을 7일로 봐버리면 이제 7일간 매일매일 하긴 하지만 휴일 근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52시간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번에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을 이제 7일로 다 보고 법정 최대 시간을 52시간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주일에 52시간 동안만 근로자는 일할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인간으로서는 이러면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우리 법이었는데 그게 월화수목금에 그렇다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다. 그러니까 별도의 날 토요일 일요일은 8시간씩 더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휴일 근로라는 걸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그동안에 이제 해석이어서 그럼 일주일을 월화수목금 토일 안에는 68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게 이제 노동부 해석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딨어. 월화수목금토일 7일 동안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게 진짜 법이고 우리 그렇게 확정하자라고 하는 게 이번 합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52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일을 해야 되는 기업은 직원을 더 뽑는 게 원칙인데. 네.
그러면 또 부담이 되고 할 최대 테니 노동 시간을 어기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는데 다만 네. 이제 연장 근로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오후에 뭐 특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돈이라든지 이런 것 보상을 통해서 연장 근로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법적으로 최대 시킬 수 있는 한도를 이제 지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하루에 뭐 최대 일하면 8시간씩 일한다고 치면 주말 근로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면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걸 휴일 근로라고 해서 주중 근로하고 따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그냥 단순히 연장 근로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고 네. 여기에 돈을 더 주든 아니면 그와 상응하는 어떤 휴가를 부여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해석이 좀 모호하긴 하네요. 지금 들어보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보통 이제 8시간을 기본으로 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주 5일이면 5, 8, 40해서 40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야근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냐 뭐 이런 판단에서 52시간까지는 해도 된다는 건데 그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게 단계적으로 도입됩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부담이 갑작스럽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너무 클 것으로 보고 예. 지금 환노위에서 오늘 아침에 통과시킨 안을 보면은요.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조정한다는 것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하고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걸 도입하고 네. 50에서 300명 이하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명에서 49인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또 노무 전문가분들 모시고 한번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이제 한국의 금융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데 이제 우리는 자꾸 미국 금리도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라서 네. 미국이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할 거라는 얘기가 미국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올리고 우리는 이번에 오늘 동결했으면 이른바 진짜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그 금통위를 열고 한국은행이 연 1.5%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한 것이고요. 네. 미국의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에서 1.5%의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의 상단이 지금 1.5%로 같은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 지금 미국이 거의 금리를 올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금리는 0.25%포인트씩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이제 미국의 금리의 상단이 1.75%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금리 역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네.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면 지금까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풀린 돈들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다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신흥국 등으로 빠져나가 있던 돈이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주식 시장이 됐든 채권 시장이 됐든 신흥국들은 좀 위험해진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역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상당히 흔들릴 것 아니냐라는 네. 우려감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꼭 기준금리 따라서 가는 건 아니니까 네. 결국은 돈이 이자율 따라서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가고 하는 건 기준금리보다는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 시중금리의 영향을 더 받을 텐데 맞습니다. 시중금리는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를 비교해 보면 사실 기준금리만 놓고 보면 아직 역전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네. 그 지난번에 한번 그 금융시장 크게 흔들었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만으로 비교를 하면 이미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2.7% 정도의 금리 수준이 나오는데 네. 미국은 지금 이미 2.8%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면 10년물 국채금리만 놓고 보면 이미 역전 상황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똑같은 10년짜리 채권 사려면 미국 미제 채권 사는 게 더 이자 예, 많다. 금리가 훨씬 많다는 예. 것이죠. 네. 근데 다만 단기 금리로 보면 여전히 그 뭐 3년물이라든지 5년물은 우리나라가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보통 이제 장기 투자하는 글로벌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금리 역전 상황이 나왔으면 돈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해외 글로벌 자금들이 투자를 할 때는 단순히 금리만 보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도 있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신용도도 좀 보고요. 여러 네. 가지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국채는 그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상당히 양호한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이 10년물 국채라든지 국채에서 자금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다만 이제 IMF 때나 이럴 때를 경험으로 보면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약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체력이 약한 국가들 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네. 그런 국가들은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들 해석을 내립니다. 사실은 이 나라에서 주는 이자율보다는 그 나라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금이 더 움직이겠죠. 사실 이자만 보고 생각하면 브라질 채권, 멕시코 채권 다 그런 데 사야죠. 네. 이자 거의 10% 가까이 주는데 왜 한국 채권, 미국 채권 사고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가 같이 이렇게 미국이 달러가 움직이는 만큼 같이 유지를 해주느냐, 한국의 원화가 그게 문제일 거고. 이 질문 사실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어떤 거냐고 묻기보다는 그게 네. 궁금한 게 아니라 대출 받으신 분들 우리나라 은행에서 받아가는 변동금리가 그럼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각오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오를 만큼 또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건데요. 한 번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올해 지금 4차례가 뭐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인상할 것이다라는 게. 여기에 최근에는 한 차례 더해서 5차례까지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라면 우리도 그냥 뭐 너네는 너네대로 올려 우리는 그냥 유지할래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물론 국내 물가도 보고 경제 상황도 보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올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해서 2차례 정도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채권 전문가들이 그렇게들 보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그 시중 이자들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계속해서 저금리나 동결만 유지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하거나 이러기에는 한국은행도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쨌든 뭐 대출을 받으시거나 지금 현재 대출 규모가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금리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자금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계획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번 올리면 지금보다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정도는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따라 움직이니까. 예.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한 언급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주지사들하고 하는 연례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철강 수입 규제가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반드시 하겠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지사들을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 철강 산업이 중심이 돼 있는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철강 무역 규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거에 대한 우려감이 더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미국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금 철강 규제가 자국의 안보 문제다 그래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무부에서 당시에 조사를 하고 세 가지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이냐의 안건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 중에 하나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1일까지 고른다거든요. 네. 근데 1번 안은 이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4%의 관세를 매기자. 네. 2번 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특정 국가 12개국에만 53%의 관세를 물리자. 이번 안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불안한 거죠. 그죠.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걸로 결정할까 봐. 예. 예. 3번은 쿼터, 그러니까 수입 물량을 조절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2번은 아니고 최악은 아니고 네. 1번 모든 국가에 24%의 관세를 물리는 안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어서 네. 아이고 다행이다. 최악은 아니고 차악이 되는구나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여전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철강 제품은 덤핑 관세 플러스 뭐 상계 관세 이런 것들이 이미 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대부분 관세율이 60%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여기에 24를 예. 더해서 84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70에서 80%의 관세 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힘든데 그나마 53%보다는 낫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그 뭐 자기네 나라 철강업체 보호하겠다는 그거를 미국 대통령이 그러는데 말릴 수도 없고 네. 사실 그게 미국 대통령의 본연의 업무일 수도 있으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에 대해서 처분 명령을 공식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추가로 처분 명령 내리겠다고 이미 밝힌 것이긴 하죠. 그렇죠. 지난해 12월에
이전에 내렸던 공정위의 해석을 뒤집으면서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팔기 위해선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공정위도 그와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삼성 쪽에 이걸 통보를 했다. 앞으로 6개월의 여유를 줄 테니 6개월 동안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약 404만 주 정도를 모두 네. 매각하거라 이렇게 통보를 한 것인데요. 삼성물산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무역도 하고 삼성물산에서 아파트도 짓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였는데 네.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던 에버랜드가 합쳐진 예.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그런 회사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삼성물산에 네. 대한 그래서 지분 400만 주를 SDI가 왜 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의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순환출자 고리라고 하는 게 삼성 SDI가 예전에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 삼성물산이 다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분 구조로 이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옛 삼성물산하고 삼성의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다 보니 예. 삼성의 SDI에서 삼성물산, 그러니까 통합 삼성물산, 삼성전자로 이제 만들어지는 순환고리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주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일 모직이라고는 부르지만 그게 에버랜드죠, 옛날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순환출자고리에서 제일모직은 빠져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순환출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한이나 이런 것들의 통제를 안 받았던 게 네. 합병을 하면서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래라는 해석이었는데 이거를 순환출자고리가 강화됐다라고 볼 거냐 네. 아니면 새롭게 형성됐다라고 볼 거냐에 따라서 지분을 다 팔고 덜 팔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근데 알겠어요. 이전에 공정위는 강화됐다. 기존 거가 좀 강화된 거니 새롭게 만들어진 것만 팔아라였던 것이었고 12월에 재해석을 한 거는 아니다. 이건 새롭게 형성된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전체 가지고 있는 지분 다 팔아야 돼라고 돼서 404만 주를 추가로 매각해라 이런 다 파는 명령이 쪽으로. 내린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순환 출자, 그러니까 고리의 고리를 돌면서 이렇게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드는 게 나쁘다고 판단하니 이젠 앞으로는 하지 마. 그러나 네. 과거에 갖고 있었던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그 기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순환 고리는 그대로 뒀는데 앞으로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 된다라는 규정이 있죠. 이번 거가 새로 만든 걸로 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옷 갈아입으면 안 돼. 이거 그럼 팔아야 돼 이거였는데 삼성은 이거 위에 티셔츠는 원래 있었던 거고 위에 잠바만 하나 걸친 겁니다. 네. 그러니 잠바만 팔게요라고 한 거고 이 티셔츠에 잠바 걸쳤으면 아주 새로운 패션 됐네. 다 팔아야 돼. 티셔츠하고 잠바까지. 이제 그게 맞습니다. 예. 공정위 해석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적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죠? 사병들이 이제 그 군 생활하고 나왔을 때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자금을 모으도록 해주겠다라는 차원의 제도인데요.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병 월급은 60만 원 정도까지 높이고 장병 희망 준비 적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자를 한 7%에서 8%까지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 세제 혜택도 여기에 부여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약 중에 있었거든요. 네. 네, 현재도 지금 그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그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적금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자가 높아요. 한 4%에서 5%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이자를 조금 더 강화한다. 그러니까 어제 지금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사병들 급여로 할 수 있는 이 희망준비적금 그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7에서 8%까지 높여보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제 혜택 방안도 거기에 넣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건 일반 금융사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금리를 과연 7에서 8%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병 월급 주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줘야지 은행들한테 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예, 월급은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도- 이제 잘 굴려서 이자를 그만큼 줘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정부가 어떤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일반 민간 금융사들이 자산을 굴려서 지금 7에서 8% 이자를 주고 자기들도 남기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한상재 씨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순대외 채권이 4,5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순대외 채권이 많으면 이게 항상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쁠 것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대외 채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투자한 주식, 외국에 투자한 채권, 부동산, 공장, 기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다 국내로 갖고 들어오고 반대로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주식, 채권, 공장, 부동산, 건물, 기계 이런 건 다 떼어 갖고 가라.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외국에서 갖고 들어올 게 많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떼어 갖고 나갈 게 많냐 이걸 계산했을 때 우리가 갖고 들어올 게 4,500억 달러어치 정도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순대외 채권이 4,500억 달러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또 해외로 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갖고 들어올 돈이 더 많은 거니까 좋은 거긴 한데 또 생각해 보면 왜 그 돈이 해외로 나가 있지?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안에서 돌면서 경제에 더 도움을 줄 텐데 이런 시각에서 보면 뭐 꼭 좋은 것만도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차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보다 미국 국채나 뭐 애플 주식에 투자한 한국인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건데 꼭 뭐 좋은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외에 자산이 많으면 그게 이제 유사시에는 다 달러로 바꿔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기가 혹시 앞으로도 또 닥치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안 그래도 달러가 부족한데 외국인들은 안 그래도 부족한 달러를 달라고 자기 집 이제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외환 시장에서는 난리가 나고 달러가 부족해지고 환율이 달러당 2,000원도 가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해외에 우리나라 자산이 많으면 그럴 때 이제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해외에 있는 자산은 달러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달러 팔고 얼른 우리나라에 아파트 사자라고 하는 국내 투자자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위기가 오면 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도 집이 한 채 있고 미국에도 집이 한 채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그 집들 다 팔아서 우리 집 지금 인테리어나 좀 하고 그러지 왜 자꾸 다른 나라에 집을 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다만 또 유사시에 내 학비가 필요하면 일본 집 하나 팔아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좋은 거고 순대외 채권도 비슷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최근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요. 최근에도 김동연 부총리가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려고 추경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는데 이 추경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강 알 것 같긴 한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잘 몰라서요. 오늘은 LG경제연구원의 김형주 박사를 연결해서 추경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추경이라고 하면 추가 경정 예산을 줄인 말이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돈이 더 필요할 때 예산안 좀 다시 짜서 좀 더 주세요 이 말인 겁니까? 예, 비슷합니다. 이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할 때 경정이라는 말이 이제 바르게 고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본 예산을 그 한 해 전 연말에 또 편성을 하는데요. 그때 만들어 놓은 예산안을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됐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뭐 또는 환경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요인 때문에 그걸 이제 새로 좀 추가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 대부분의 경우 뭐 돈이 남아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부가 좀 쓸 부분이 생기니까 네. 편성하기 때문에 보통 지출 관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책으로 따지면 개정판 내자 이 말이군요. 예, 개정판인데 이제 돈을 쓰는 쪽이 개정판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원래는 국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가지고 별일 없으면 그걸로 이제 한 해 살림살이 하는 건데 중간에 예산안 개정판을 좀 내고 싶다. 그러니까 예산이 좀 더 부족할 것 같고 돈 쓸 데가 더 있을 것 같으니 개정판 만듭시다라고 하는 걸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무슨 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예, 그건 이제 당연히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법률을 통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좀 조건을 나라에 따라서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나라도 있고 그걸 좀 유연하게 적용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입니다. 과거에는 아예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 후에는 이걸 좀 풀어놓긴 했는데 또 너무 풀어서 이게 방만하게 운영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과 2009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지금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지만 그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냐, 그리고 필요 불가결한 경비냐,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네.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뭐 남북 관계 변화 이럴 때 이제 또 편성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어떤 지출 요건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이제 두 번째 요건, 즉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또 남북 관계 변화 이 경우인데 아마 대량 실업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도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면 또 반대쪽에서는 이게 추경 요건은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이거를 뭐 연초에 하냐 또는 그 연말에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요건상으로만 본다면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이건 이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거에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이게 뭔가 기본, 즉 본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야 원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겨우 2월인데 그 추가 경정 예산을 벌써부터 논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돈 쓸 데가 더 생겼어요. 요거 좀 추가해 주세요라는 뜻일 텐데 그 돈 쓸 곳이라고 하는 건 그것도 국회에서 정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는 OX만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즉 행정부에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고요,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걸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는 그를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이건 좀 빼자, 이건 좀 넣자라고 하기 때문에 국회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정부가, 행정부가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기 전, 즉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 어떤 추경이 통과될 거를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배정한다거나 집행하는 건 이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세금도 좀 많이 거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산 쓰다 보면 뭐 생각보다 좀 남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예산안에서 어떤 게 좀 더 돈이 필요할 것 같으면 다른 걸 좀 줄여서, 우리 가계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가 그렇죠. 생기면 다른 걸 좀 줄여서 쓰기도 하고, 혹시라도 부수입 생기면 그냥 그거 쓰기도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는 못합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세금 많이 거치는 거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그걸로 저 청년 실업 예산으로 갖다 쓰면 안 됩니까?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물론 가게에서는 그걸 그렇게 처리하지만 이게 하다못해 뭐 구멍가게라든지 규모가 조금씩 커질수록 그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회사 단위로 가면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이게 법령에서 정한 대로, 즉 예산으로 확정된 사안에 따라서 그 용도로만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그걸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죠. 대신 돈이 남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여유가 생기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추가 경정 예산은 어쨌든 돈을 지출하는 거니까 그 돈을 지출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즉 세금 계정에 어떤 남는 돈을 갖다 쓰는 것이죠. 즉 네. 전년도 예산에서 남은 돈, 또 올해 아무래도 좀 추가로 거칠 만한 세수, 이런 어떤 남는 돈을 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훨씬 저항이 적습니다. 새로 국채 안 대신 찍어도 되니, 부채 안 늘려도 되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세계 잉여금이나 어떤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없다면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야 될 테고, 네. 주로 그 돈은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오는, 즉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국회 통과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살림살이 하다 보면 돈 더 써야 될 일이 뭐 이번 청년 실업 문제 아니더라도 있을 텐데요.
예. 이런 예비비나 비상금 같은 건 원래 안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갖고는 있는데 그걸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 추가 경정 예산 하자는 뜻입니까?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좀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쓰는 것이고 또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추가 경정 예산 규모가 뭐 10조냐 20조냐 이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이건 이제 예비비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작은 사건들이 생겼을 때는 예비비로 대응을 합니다. 이번에 혹시 추경을 하면 그거는 예전에 추경할 때는 국채를 새로 발행해서 즉 국민들한테 빚을 좀 내서 국가가 그 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이번에는 혹시 작년 예산보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표현하신 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좀 더 생겼거나 아니면 올해 세금이 더 잘 거치는 거 그것만 갖다 쓰면 됩니까? 아니면 그렇더라도 좀 국가 부채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마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잉여금이 그러니까 지난해 남은 돈이요 한 11조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규모를 뭐 10조 원대로 한다면 이걸로도 충분한 거고 또 올해 그 한국 경제가 이제 좀 순항하게 되면 그래서 경제 성장률 한 3%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세수도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서도 여유가 생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목적으로 국채 발행은 안 해도 되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 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추경용으로 안 쓰면 이 돈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 정부가 발행했던 국채를 상환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가 재정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환해야 할 국채를 덜 상환하니까 네. 재정에는 오히려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잉여금이 생긴다는 건 세금이 잘 거친다는 뜻이고 세금이 예. 잘 거친다는 건 경기가 좋다는 뜻이니까 국채라고 하는 건 경기가 나쁠 때 일단 빚을 끌어들여서 발행을 해서 그렇게 조달한 돈을 국민들한테 풀고 세금이 잘 거치는 경기 좋을 때는 세금이 잘 거쳐서 돈이 남을 테니 그 돈으로 부채 갚아라. 이게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론 같긴 한데 네. 왜 세금은 잘 거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지 그건 좀 고민거리입니다. 원래는 세금이 잘 거칠 때는 빚 안 내도 되는 상황이 오는 경기 좋은 상황일 테니 그때 거친 돈으로 예전에 빌린 빚 갚으라는 뜻일 텐데 예. 이게 약간 이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추경을 사실상 거의 매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 뭐 2013년, 15년 이때 다 그 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세수 부족을 좀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시에는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했던 것이고요. 네. 그때 이제 발행한 국채들이 이제 계속 상환이 도래를 하고 그에 도래했을 때 이제 작년처럼 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즉 세금을 많이 걷어 돈이 남으면 그걸로 이제 상환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올해처럼 또는 작년처럼 그 세계 잉여금이 아무리 존재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그 돈을 써버리면 갚아야 할 국채를 상환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국채를 이제 발행해서 그 전에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채 잔고는 뭐 크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국채 그 플로우 즉 발행 자체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에 궁금한 게 있을 때 또 질문 드려보죠. LG경제연구원의 김영주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지난주에는 연차 휴가 제도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의 연차 휴가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노무사로부터 들었는데 문제는 듣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오늘은 박영기 노무사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연차 휴가 제도에 대한 궁금증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설명해 주셨던 걸 제가 예. 요약을 해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1년 동안 일하면 그 다음 해에 15일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신입사원은 1년 동안 일할 때까지는 1년 채우기 전에는 휴가가 하나도 없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죠. 법이 바뀌어서 입사한 첫 해도 한 달에 하루꼴로는 생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방송 듣고 저희 청취자 한 분이 본인도 예. 취업을 해서 회사에 다니는데 우리 회사는 연차 휴가 없는 회사라고 그 회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5인 이상 예. 사업자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입사할 때 우리는 연차 휴가 없는 걸로 근로계약서 사인하면 안 줘도 되는 거냐 연차 휴가를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당연히 그 연차 휴가가 있고요. 그런 이제 근로계약 자체가 좀 위법한 거여서요. 그 연차 휴가 없다고 그 사인했던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요. 네. 그 무효가 된 부분 이제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제 연차 휴가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연차 휴가를 주시든 혹은 일 때문에 그걸 못 썼으면 연차 휴가 수당을 주든 이제 줘야 된다는 거고 근로자는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예. 되게 그럴 경우에 그거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현실적으로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기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을 좀 하면 비밀도 지켜지고 보호도 되죠? 신입사원이 이제 사장님한테 그런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직장이었다면 그런 위법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사업장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네. 요즘 보면 이제 학교 등에서 이제 청소년 노동교육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좀 사장님보다 신입사원이 노동법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근로기준법 대놓고 무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노동부가 사업장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이런 그 감독을 받지 못해서 적발되지 못하더라도요. 해당 직원이 퇴직하면서 뭐 진정 또는 이제 고소고발을 하면 그 부여받지 못했던 휴가나 못 쓴 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노동관청에 진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수단은. 그렇죠. 네네. 그럴 경우에 되게 비밀이 보장이 돼요? 아니면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가 민원 넣습니다라고 알려주지 않겠어요 회사에? 그렇죠. 이제 사업주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예. 조사 과정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자기 어떤 이제 연차휴가를 못 받았다, 수당을 못 받았다라고 진정하기보다 뭐 그 근로감독을 좀 해달라, 네. 라고 이제 좀 진정을 넣는 게 보다 더 나을 출동해달라, 출동해서 한번 쫙 봐달라. 그렇죠. 요즘 그 고용노동부 그 현장노동청이라고 그래서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그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규직, 계약직 관계없이 계약직도 연차 휴가가 있습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아르바이트나 뭐 비정규직이나 전혀 상관없고요. 네. 그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그 연차 휴가는 다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되고요. 네.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너무 짧은 근로시간을 하면 연차 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줄 테니까 연차 휴가는 가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법이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연차 휴가 수당을 미리 줄 수는 있어요. 예. 그냥 뭐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해서 줄 수는 있는데 대신 그 근로자가 이제 연차 휴가를 그래도 신청을 하면 그건 줘야 돼요. 그걸 안 주면 처벌이 되고요. 대신 미리 준 연차 휴가 수당을 반납해야 되겠군요. 반납할 할 수는 있겠죠. 연봉 계약서 맺을 때 우리는 야근 수당, 휴일 수당, 연차 수당 다 합쳐서 퉁쳐서 뭐 1년에 연봉 얼마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그 안에 이제 다 포함일 텐데. 네. 그렇게 해도 됩니까? 포괄임금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요. 뭐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좀 그런 특별한 이제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임금은 안 되고, 근데 포괄임금이 아니라 다 기본급하고 다 계산해서 특별히 더 연차휴가 수당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해 놓은 것은 포괄임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것까지 이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택시 회사에서 택시 운전하는 분들도 그건 택시 회사의 근로자로 보고 연차휴가 수당이 있어야 됩니까? 연차휴가를 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택시도 그 회사에 종속돼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를 지급해야죠. 연차휴가 수당도 지급돼야 되고요. 그냥 근데 택시는 어떻게 뭐 주 5일로 하는 게 아니라 쉬는 날이 그렇게 뭐 주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연차 휴가로 쓴 걸로 봐야 되는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걸?
일단은 이제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 그날 쉬게 해야 돼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그날 연차휴가로 쓰게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하는 날 왔을 때 오늘 그냥 쉬세요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원래 근로하기로 된 날인데 이걸 연차휴가로 쓰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출근할 의무가 없는데 휴무일 날 그걸 연차휴가로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듣다 보면 참 당연한 질문 드리고 있어서 저도 참 면구스럽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 회사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참 애매한 게 있어서 연차 휴가를 주기는 주되 네. 예를 들면 그러면 설 명절, 추석 명절, 국경일 이런 날은 회사 나오라고 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로 연차 휴가를 삭제할래 아니면 연차 휴가 갔다가 그럼 설 명절, 추석 명절 계속 출근할래 이게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노동법은 유급휴일을 이제 주휴 일요일하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휴일 제외한 국경일이나 설, 추석 명절 이건 법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날 출근 안 하면 결근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이제 국경일이나 설, 추석 명절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곳은 그날 이제 쉬는 날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사업장, 이제 중소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의 대체라고 그래서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하면 네.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가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근로기준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사실상 연차휴가 없어지는. 아니 그러면 노조가 있던 없던 근로자 대표하고 우리 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는 설이나 추석 명절, 국경일 등등 이런 날 출근하도록 되어 있지만 설 네. 명절, 추석 명절은 우리 미풍양속인이 쉬고 그 대신 그걸 다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걸로 한다. 그럼 따로 연차휴가는 없다. 이렇게 해도 그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법 위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그렇게 되면 연차휴가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지양하도록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법 위반이냐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해서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한 게 이거는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근로기준법의 휴일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의 날 하루 하고 일주일에 하루짜리 그게 뭐 일요일이든 어떤 요일이든 그게 뿐이면 그렇죠. 그럼 주 5일을 근무하면 토요일도 괜히 하루 쉬는 건데 근로기준법에는 허용하지 않는. 그것도 그럼 1년에 토요일이 한 50번은 되니 연차휴가는 따로 없어도 된다. 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론이? 아니요. 그날은 이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네. 그걸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이제 정하면 되는데요. 그날은 이제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죠.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그날을 연차휴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국경일이나 추석 명절, 설은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위법은 아니다. 네. 이 부분은 법 개정을 고민하든가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문제네요. 네, 오늘 새벽에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박 노무사님 통과를 했어요. 노무사님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요청해서 길게 좀 인터뷰 좀 나눠볼게요. 중요한 거 압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영기 노무사였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내일 11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좀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어젯밤에 통과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일주일을 어떻게 볼 거냐의 싸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일주일을 7일로 볼 것이냐 5일로 볼 것이냐의 싸움을 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로 보면 노동시간을 68시간까지 가능하고 7일로 보면 52시간의 법정 최대 근로시간에 나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하루에 8시간씩 최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을 5일로 보면 5일만 근무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휴일 근로, 나머지 휴일 근로를 포함시켜서 68시간까지로 본 것이고 일주일을 7일로 봐버리면 이제 7일간 뭐 매일매일 하긴 하지만 휴일 근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52시간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번에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을 이제 7일로 다 보고 법정 최대 시간을 52시간으로 하자라고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주일에 52시간 동안만 근로자는 일할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인간으로서는 이러면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법이었는데 그게 월화수목금에 그렇다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다. 그러니까 별도의 날 토요일 일요일은 8시간씩 더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휴일 근로라는 걸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그동안에 이제 해석이어서 그럼 일주일을 월화수목금토일 안에는 68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게 이제 노동부 해석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딨어. 월화수목금토일 7일 동안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게 진짜 법이고 우리 그렇게 확정하자라고 하는 게 이번 합의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52시간 이상은 일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더 일을 해야 되는 기업은 직원을 더 뽑는 게 원칙인데. 네. 그러면 또 부담이 되고 할 최대 테니 노동 시간을 어기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는데 다만 네. 이제 연장 근로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오후에 뭐 특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일종의 돈이라든지 이런 것 보상을 통해서 연장 근로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연장 근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법적으로 최대 시킬 수 있는 한도를 이제 지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하루에 뭐 최대 일하면 8시간씩 일한다고 치면 주말 근로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면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걸 휴일 근로라고 해서 주중 근로하고 따로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걸 그냥 단순히 연장 근로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고 네. 여기에 돈을 더 주든 아니면 그와 상응하는 어떤 휴가를 부여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해석이 좀 모호하긴 하네요. 지금 네. 들어보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보통 이제 8시간을 기본으로 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2시간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까지 일을 했나 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주당 68시간으로 되어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기업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 5일제를 과거에 우리가 시행할 때처럼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한 게 2013년부터입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겨우 넘은 거고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됐던 게 2003년이니까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5년 만에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오래 일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너무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과로사도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통계를 보면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소 150명이 과로사를 했는데요. 산재보험으로 인정받은 업무상 과로사만 이 정도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과로사도 큰 문제지만 이제는 정말 오래 일할수록 좋기만 한 그런 산업화 시대도 아니죠. 오래 일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더 높이 평가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국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이렇게 바뀐 법에 따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잠시 후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정부가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고 하죠. 이 추경이라는 건 뭐고 어떤 절차로 편성되는지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뉴스를 보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순대외 채권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이 순대외 채권이 많으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좀 들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2.67% 정도의 금리 수준이 나오는데 네. 미국은 지금 이미 2.8%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만 놓고 보면 이미 역전 상황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똑같은 10년짜리 채권 사려면 미국 미제 채권 사는 게 더 이자 많다. 금리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네.
근데 다만 단기 금리로 보면 여전히 그 뭐 3년물이라든지 5년물은 우리나라가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보통 이제 장기 투자하는 글로벌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금리 역전 상황이 나왔으면 돈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해외 글로벌 자금들이 투자를 할 때는 단순히 금리만 보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도 있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신용도도 좀 보고요. 여러 네. 가지를 보는데 우리나라의 국채는 그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상당히 양호한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이 10년물 국채라든지 국채에서 자금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다만 이제 IMF 때나 이럴 때를 경험으로 보면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약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체력이 약한 국가들 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네. 그런 국가들은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하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들 해석을 내립니다. 사실은 이 나라에서 주는 이자율보다는 그 나라 화폐의 가치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금이 더 움직이겠죠. 사실 이자만 보고 생각하면 브라질 채권, 멕시코 채권 다 그런 데 사야죠. 네. 이자 거의 10% 가까이 주는데 왜 한국 채권, 미국 채권 사고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가 같이 이렇게 미국이 달러가 움직이는 만큼 같이 유지를 해주느냐, 한국의 원화가 그게 문제일 거고. 이 질문 사실 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금리가 어떤 거냐고 묻기보다는 그게 네. 궁금한 게 아니라 대출 받으신 분들 우리나라 은행에서 받아가는 변동금리가 그럼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각오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오를 만큼 또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건데요. 한 번 더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올해 지금 4차례가 뭐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인상을 네. 할 것이다라는 게. 여기에 최근에는 한 차례 더해서 5차례까지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라면 우리도 그냥 뭐 너네는 너네대로 올려 우리는 그냥 유지할래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물론 국내 물가도 보고 경제 상황도 보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올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해서 2차례 정도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채권 전문가들이 그렇게들 보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준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그 시중 이자들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계속해서 저금리나 동결만 유지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주 5일이면 58, 40해서 40시간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야근을 한 번도 안 할 수 있냐 뭐 이런 판단에서 52시간까지는 해도 된다는 건데 그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게 단계적으로 도입됩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부담이 갑작스럽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너무 클 것으로 보고 예. 지금 환노위에서 오늘 아침에 통과시킨 안을 보면은요.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조정한다는 것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하고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걸 도입하고 네. 50에서 300명 이하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명에서 49인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또 노무 전문가분들 모시고 한번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이제 한국의 금융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데 이제 우리는 자꾸 미국 금리도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라서 네. 미국이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할 거라는 얘기가 미국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올리고 우리는 이번에 오늘 동결했으면 이른바 진짜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그 금통위를 열고 한국은행이 연 1.5%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을 한 것이고요. 네. 미국의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에서 1.5%의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의 상단이 지금 1.5%로 같은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 지금 미국이 거의 금리를 올릴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금리는 0.25%포인트씩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이제 미국의 금리의 상단이 1.75%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금리 역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네.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면 지금까지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풀린 돈들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다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신흥국 등으로 빠져나가 있던 돈이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주식 시장이 됐든 채권 시장이 됐든 신흥국들은 좀 위험해진다.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역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상당히 흔들릴 것 아니냐라는 네. 우려감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꼭 기준금리 따라서 가는 건 아니니까 네. 결국은 돈이 이자율 따라서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가고 하는 건 기준금리보다는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 시중금리의 영향을 더 받을 텐데 맞습니다. 시중금리는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를 비교해 보면 사실 기준금리만 놓고 보면 아직 역전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네. 그 지난번에 한번 그 금융시장 크게 흔들었을 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10년물 국채금리만으로 비교를 하면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하거나 이러기에는 한국은행도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어쨌든 뭐 대출을 받으시거나 지금 현재 대출 규모가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금리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자금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계획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번 올리면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정도는 올라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따라 움직이니까. 예.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한 언급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주지사들하고 하는 연례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철강 수입 규제가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반드시 하겠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지사들을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 철강 산업이 중심이 돼 있는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철강 무역 규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거에 대한 우려감이 더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미국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가 지금 철강 규제가 자국의 안보 문제다 그래서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무부에서 당시에 조사를 하고 세 가지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이냐의 안건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 중에 하나를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1일까지 고른다거든요. 네. 근데 1번 안은 이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4%의 관세를 매기자. 네. 2번 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특정 국가 12개국에만 53%의 관세를 물리자. 이번 안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불안한 거죠. 그죠.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걸로 결정할까 봐. 예. 예. 3번은 쿼터, 그러니까 수입 물량을 조절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2번은 아니고 최악은 아니고 네. 1번 모든 국가의 24%의 관세를 물리는 안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어서 네. 아이고 다행이다. 최악은 아니고 차악이 되는구나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여전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철강 제품은 덤핑 관세 플러스 뭐 상계 관세 이런 것들이 이미 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대부분 관세율이 60%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여기에 24를 예. 더해서 84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70에서 80%의 관세 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힘든데 그나마 53%보다는 낫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그 뭐 자기네 나라 철강업체 보호하겠다는 그거를 미국 대통령이 그러는데 말릴 수도 없고 네. 사실 그게 미국 대통령의 본연의 업무일 수도 있으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에 대해서 처분 명령을 공식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추가로 처분 명령 내리겠다고 이미 밝힌 것이긴 하죠. 그렇죠. 지난해 12월에 이전에 내렸던 공정위의 해석을 뒤집으면서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